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이신 최창규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와이스트릿 초창기 구독자분들이면 좀 기억하실 것 같은데. 네, 와이스트릿 채널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최창규를 검색하시면 옛날 거. 네, 안경 안 낀 최창규가 나올 건데요. 건강한 시절에. 아니요, 그거는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아, 그래요? 네, 삼성자산운용 지금 이제 최창규고요. 회사가 바뀌어서. 네, 지금은 안경 낀 최창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입니다. 캐릭터 관리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와. 왜냐하면 저도 그래도 예. 그 대표님 못지않게 죄송합니다. 대표님의 발끝에도 못 미치지만 그래도 유튜브 출연을 좀 많이 했어가지고 간혹 가다가 이제 예전에 우리 와이스트리트에서 강의했던 저 초창기에. 파생상품 강의 파생상품. 이런 것들이 저도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해요. 왜요? 좀 더 그쪽으로 더 나갔으면 더 나갔으면 저도 그쪽 전문가가 돼서 이런 ETF 쪽에서 빌붙어서 이렇게 생활은 안 했을 텐데 이런 생활을 살짝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에 계시는데 원래 이제 파생상품 애널리스트를 오래 하셨고 그쪽에서 이제 베스트로 주름을 잡으셨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거 쓰신 거 아니에요? 파생상품으로 완성하는 고수의 투자법. 예, 최근에 쓴 건 아니고요. 번쩍번쩍합니다. 예, 최근에 쓴 건 아니고요. 어느 날 우연히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왜 연락이 왔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시장에 파생상품 책이 없대요. 이게 근데 7월에 나오긴 했는데 진짜 같이 저희 방송 많이 하던 케이블 방송 많이 하던 경제 방송 많이 하던 그 시절에는 파생상품이 대한민국이 거의 뭐 아시아 시장 넘버원이었잖아요. 넘버원이었죠. 2010년, 2011년. 그때는 서점 가면요 파생상품 책이 막 FX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대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간만에 서점을 갔어요. 서점을 갔더니 ETF 3개로 은퇴하기, ETF 2개로 은퇴하기. 그런 거 잘 팔려요. 와, 그런 책들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파생상품에 파자라도 들어간 책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만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얘기하기를 뭐 시장에서 오히려 블루오션이다. 블루오션이라는 생각보다는 다양성 그리고 또 어떻게 본다면 갭 메꾸기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파생상품 책들이 나온 지가 대부분 다 오래됐어요. 지금 서점에서 팔리고 있는 파생상품 책들이 다 오래됐기 때문에 한번 뭐 써보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도 뭐 알겠다. 옛날의 향수, 옛날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한번 써보겠다. 그리고 또 제가 ETF 업계 오다 보니까 커버드콜 ETF들이 요즘 되게 많아요. 요즘 인기 많죠, 커버드콜이. 근데 사람들이 커버드콜 ETF는 사시면서 콜옵션 매도가 뭔지 몰라요. 그래요? 콜옵션 그러니까 매수. 커버드콜 ETF는 그냥 뭐 배당 주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원리는 머리 아파. 거기까지 잘 모르겠고 그냥 콜옵션 매도 한번 설명해봐. 콜옵션 매도는 이겁니다. 알겠어. 그러면서 커버드콜 매매를 하셔서 저는 커버드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더 콜옵션, 풋옵션, ATM, OTM, 위클리 옵션, 먼슬리 옵션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매매하시면 아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래서 ETF하고도 이어지는 요 파생상품으로 완성하는 고수의 투자법은요. 댓글 재밌게 잘 써주시는 분 저희가 3분 추첨을 해서 책 선물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서점에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리너스북에서 나왔는데 이 출판사가 저 뒤에 있는 내 인생을 바꾸는 하루 한 장이라는 책을 냈던 그 출판사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편집자분이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야, 대표님이랑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커넥션들이 있었네요. 오해하시겠습니다. 커넥션이라 그래요. 네네네. 아니 근데 이게 파생상품 시장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좀 어때요? 예전이랑 비교하면. 지금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정 상품에 쏠려 있고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파생상품도 파생 기초자산이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갈래가 달라지거든요. 자, 파생 이행시 들어갑니다.
이제 댓글로 써주시면 저희가 책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이행시. 좋은데요. 제가 친필 사인 해드릴게요. 진짜? 네. 해주고 가세요. 네, 친필 사인 직접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근데 지금 그래서 파생 시장이 과거에는 좀 다양했어요. 그래도 뭐 채권 파생, 주식 파생, 그리고 FX 파생, 그리고 골드 파생, 커머너티 파생 이렇게 좀 다양해졌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시장에서는 이런 파생 상품 쪽이 좀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집중되고 있어요. 어디로 집중돼요? 주식 관련된 파생 상품. 주식 선물, 주식 옵션. 주식 선물, 주식 옵션, 지수 선물, 지수 옵션, 그리고 특히 최근에 커버드 콜 상품이 대세가 되면서 코스피 200 위클리 옵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위클리 옵션 같은 게 커버드 콜 ETF 덕분에 같이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 게 또 커버드 콜 시장, 커버드 콜 ETF 시장이 커지니까 위클리 콜 옵션이 싸게 거래된다. 그거는 그 ETF 운용사들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운용사들은 기계적인 매도자거든요. 기계적인 매도자. 그리고 또 그 시장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기계적인 매도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투기적인 매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양 시장이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균형이 어긋나고 있다. 커버드 콜 ETF가 잘 팔리니까 그 위클리 옵션을 매도해야 하는데 매도해야 할 사람들의 수요는 이만큼 있고 그 매도하는 걸 사줄 사람들은 수요는 좀 적게 있으니 싸게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런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도 최근에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본다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냐하면 시장이 또 작아서.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냐하면 콜옵션이라는 것이 매도보다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풋옵션도 매도보다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기계적인 매도자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수급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근데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면은 이 시장이 얼마나 많이 위축되었고 얼마나 많이 슬림화됐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참여자들이 줄어들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기사 내용이죠. 그리고 이게 그 파생 상품으로 완성하는 고수의 투자법인데 저도 그런 표현을 많이 좀 썼거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식 투자를 알려주고 미워하는 사람한테 파생 상품을 알려주고 증오하는 사람한테 지역 주택 조합을 소개하라고요. 야, 이러다가 또 증오까지는 아닙니다만. 주주택 조합원님들한테 댓글 달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그게 실패 사례가 많아요. 물론 잘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파생 상품은 정말 그러니까 주식은 고위험, 파생 상품은 초고위험, 혹은 초초초초고위험이잖아요. 이거를 권하기에는 참 그렇고. 저는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해요. 포트폴리오? 내가 주식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식하는 사람, 채권하는 사람, 부동산 하는 사람 보통은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파생도 그런 그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말씀하신 내용에서 어느 정도 좀 비껴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러면 파생 이거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파생하다 쪽박 찼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행자 보험입니다. 여행자 보험입니다. 파생은 영원 나왔다. 여행자 보험인데 그러면 여행자 보험도 어느 나라를 여행하는지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안전한 미국을 갑니다. 미국이 안전한가요? 아니요. 안전하지 않은가요? 대한민국이 제일 안전하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여행을 합니다. 여행자 보험 가입하실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되죠. 대한민국은. 근데 제가 아프리카를 갑니다. 해야죠. 아프리카를 갑니다. 여기서 아프리카라는 비유를 드렸지만 아프리카라는 것은 좀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또 변동성이 큰 만큼 아프리카 가면 또 적은 돈으로 또 황제 대접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아프리카 종족을 가면은 뭐 저와 같은 사람이 뭐 왕으로 대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혹여나 우리가 전혀 모르는 지역을 간다면 뭐 식인종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여행자 보험을 굉장히 세게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파생은 그겁니다. 파생은 우리가 어느 지역을 여행을 갈지 그 여행 지역에 맞게끔 가입하는 여행자 보험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 파생 상품이 예전에 그 농산물도 그렇고 해지 수단으로 맞습니다. 저도 이제 파생이 위험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위험한 거는 어떤 사람들한테 위험하냐면 투기적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한테 위험한 겁니다. 근데 사실 또 시장의 유동성은 투기자들이 또 공급을 해주니. 그래서 왜 투기적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냐? 파생은 기본적으로 양방향 매매입니다. 주식은 우리가 어지간하면은 매수를 해서 이익이 나면 팔고 나오는 그런 단방향 매매를 합니다. 물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대차를
이만큼 밀려가지고 네. 공매도도 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갖고 계시겠지만 악플 달리기 하실라 그러죠.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전혀 여러분. 아니고요. 예시입니다. 예시. 네, 예시고요. 네. 주식은 일반적으로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는 양방향 매매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수익,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손실 네. 이런 단순한 구조지만 파생 상품 특히 선물이나 옵션은 양방향입니다. 그렇죠. 주가가 올라도 이득, 떨어져도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그 잘 말을 맞아보면. 반대로 뒤집어 보면 올라도 손실, 떨어져도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결국은 갈래길이 벌써 두 갈래길로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선물이라는 것은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 만기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님 만약에 주식 사셔서 물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존버 예. 또는 자식한테 물려주시면 되죠. 그렇지만 파생이라는 것은 존버 못합니다. 만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Y스트릿에 저는 접속을 할 때마다 구독자입니다. 접속을 할 때마다 자산의 복리 효과. 이 얘기를 하는데 복리 효과라는 것은 시간을 나의 편으로 그렇죠, 만드는 그렇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파생은 시간이 적입니다. 그렇죠. 왜? 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정해진 기간 동안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한쪽 방향을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시간 안에 그런 내가 원하는 방향성이 못 온다면 저는 강제 청산 또는 롤오버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나의 우호군이 되는 Y스트릿 주식과의 반대 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리 효과가 나지 않는. 복리 효과가 어려운. 전혀 나지 그러니까,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Y스트릿의 철학과 정반대선에 있는 오늘 게 잘못 오셨는데요, 그러면? 부장님? 네. 네. 근데 여행자 보험으로 그래서 생각을 하시라. 그래서 제가 뭐 투기 거래를 하시는 분들한테 장려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책을 보시면 나 투기 거래 잘할 수 있어. 나 매수 매도 귀신같이 맞출 수 있어. 그런 분들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은 내가 아프리카를 여행 가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좋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갈 수 있을지 여행 지침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닌 누구를 미워해서 파생 상품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네. 해지 수단으로 네. 파생 상품을 완성하는 고수의 투자법. 네. 지금 이제 이쯤에 쓰셨어야 되는데 댓글을. 아, 자, 파생 이행시였습니다. 네. 생각 중인가 보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주식시장 규모도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도 미국의 빅테크 시총 하나만큼도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도 작고 특히 네. 파생상품 시장도 그래서 막 외국인들의 놀이터라는 네. 오명이 있었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 이 금융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야 주식이 최고야. 주식은 코스피지. 저도 이것도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도 열심히 성장을 하고 혁신을 하게 된다면 큰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나스닥100. 네.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 모아놓은 그런 지수인데요. 예. 나스닥100이 처음부터 뭐 10,000포인트, 20,000포인트, 30,000포인트 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알파벳,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조그맣게 상장을 해서 맞아요. 혁신을 거듭하면서 커지면서 나스닥 지수도 덩달아 커진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혁신 기업, 코스닥에 있는 혁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자꾸 들어와 줘야 그 중에 누군가가 제2의 팔란티어, 제2의 테슬라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다양한 기업들이 좀 많이 한국 시장에 상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요. 좋은 기업들이. 두 번째로는 뭐냐면 또 파생 상품도 열려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항상 방향성 매수해서 팔 거야 이런 것도 좋겠지만은 또 다양한 니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차익 거래, 해지 거래, 투기 거래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야지만 거래량이 늘어나고요. 거래량이 늘어나야지만 거대 자본들, 외국인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또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런 친구들이 들어온다면 또 파는 더 커지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적인 아니면 뭐 미국 증시 못지않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다양성을 좀 허용해 줘라. 그리고 그 다양성의 범주에 파생 상품이 있는 겁니다. 야, 파생은 위험해.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기보다는 좀 다양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파생 상품들이 허용해 줘야지만 그 시장도, 그 금융시장도 훨씬 더 탄탄해지고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인, 특히 이제 막 잡코인까지 많이 간 게 저는 이 네. 파생상품 시장이 좀 작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코인 시장 이따가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했지만 코인 시장도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점점 제도권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 코인이 갖고 있는 변동성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고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있는 다양성 측면에서 이제는 그렇죠. 401K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허용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퇴직연금으로도 이제 코인 투자할 수 있게 네. 트럼프가 그렇게 그럼 결국은 미국 금융시장의 무서운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미국 금융시장은 야 이거 위험한 줄 알아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 회사가 망하거나 파산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리스크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 금융시장은 포용을 해주거든요. 포용을 해주고 시스템에 해가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차없이 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폰지 사기로 유명한 매도프. 네. 예, 그 사람이 나스닥 시장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나스닥 협회 회장을 했죠. 네, 몇 년 받았을까요? 100몇십 년형 받지 않았어요? 그 말은 즉슨 네. 사형은 아니지만 네. 사형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중범죄다. 너는 살아서는 이 시스템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미국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미국이 이 사람 정말 뭐 한국이랑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국이라면 나중에 그래도 이 사람이 나스닥 협회에 얼마나 공헌을 한 게 얼마야. 그렇지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공헌한 건 공이고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가장 큰 해가 됐으니까 과감하게 쳐낸 거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분리. 맞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 금융시장의 무서운 점입니다. 다양성은 포용하되 잘못을 했을 때에는 가차없이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엄벌을 내리는 이게 미국 금융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성장 모멘텀이거든요. 우리나라 완전 그 반대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생 시장이 소외받고 있는 것도 저는 근간에는 야 위험하니까 하지 마. 그쵸, 위험하면 그쵸. 위험할수록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 넣어서 규제를 하고 만약에 그게 뭐 범죄라든지 나쁜 짓을 해서 가격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했다면 그 사람은 철퇴를 내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시스템을 좀 더 공고하게 가져가는 것이 그게 미국적인 모습이거든요. 저도 한국에도 100% 미국을 본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다양성이라든지 포용성이라든지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 책을 서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투자자들이 이 파생 상품을 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우리가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때 이제는 과거에는 여행자 보험 가입할 때 어떻게 가입을 하셨죠? 옛날에? 예, 제일 싼 거. 예. 공항에서 제일 싼 거. 여행사에서 해줬나? 예, 여행사에서 해주는 거. 예. 제일 싼 거. 예. 근데 지금은 저는 소비자들이 똑똑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핸드폰을 잊어버리면 얼마 보험이 되고.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이제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여행자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을 때는 얼마 보장을 해주고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얼마 보장을 해주고 가방을 잃어버리면 얼마 보장을 그렇죠. 해주고 약값은 얼마 보장을 해주고 이런 걸 다 꼼꼼히 뜯어보거든요. 네. 결국은 이 책은 그 꼼꼼하게 뜯어보시는 분들을 위한 책이에요. 즉 내가 파생 상품이란 이름 속에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매매 기법들이 숨겨져 있는지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상품은 50만 원까지밖에 보장을 안 해주지만 어떤 상품은 100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상품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은 100만 원 보장을 해주는 그런 여행자 보험을 뜯어보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필수적인 팁들을 담아놓은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죠. 이게 사실 근데 여행자 보험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만큼의 딱 실손에 대해서만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금융시장으로 와서 보면 또 그 이상을 사람들이 또 노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해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파생 상품을 얘기하면 ETF를 얘기하면 반드시 몇 배가 얘기 나오냐면 한 배? 아니에요. 안 되지. 2배? 아니에요. 최소 3배를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예전에 그때 언제입니까? 그 9.11 테러 당시처럼 뭐 10,000배 막 이런 거. 그래서 풋옵션 10,000배 터지고 막 이런 것처럼.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근데 저는 그것도 금융의 본질이에요.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것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융이 존재했지만 적은 돈으로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도 금융은 존재를 했었고 실제로 뭐 네덜란드 튤립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꾸 그런 본질을 억누르려고 하고 하지 못하게 하고 막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국 파생이 이렇게 쭈그러들었고요. 오히려 그런 수요들은 해외로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해외 선물 엄청 잘. 그렇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너무 아쉽다. 거기 수수료도 훨씬 비싼데. 수수료도 비싸고요.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3배짜리는 그냥 설날 때 네. 설날 때 3배. 무슨 말씀이신가 한참 생각했네. 네네네. 자, 네. 네. 잠깐 얼어붙었습니다. 네네네. 아니 근데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선물 많이 하는 게 이제 티가 나는 게 미국의 FOMC 네. 그 실시간 그 기자회견 네. 그리고 잭슨홀 미팅 이런 거 아.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그걸 실시간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아니면 미국의 막 고용 지표 막 이런 거 네.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이 계속 지켜보고 그리고 있고 뭐 코인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단해.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그 정성이면 한국 파생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 어디 메리트가 있습니까? 메리트가 있죠. 국내 파생이? 일단은 언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큰 작용을 해요. 네네네. 어찌됐건 국내 파생은 한글로서 그리고 국내 파생의 기초가 되는 기초자산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지 그 않습니까? 중심에 있고. 근데 우리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분석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분석하는 게 편할까요? 저는 엔비디아 테슬라도 편하다는 댓글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아, 그런가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비유를 하면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냐 아니면 미국의 원유 선물이냐. 네. 또 뭐 아니면 무슨 미국의 뭐 국제 선물이냐, S&P 500 선물이냐, 네네. 나스닥 100 선물이냐.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뭐 따진다면은 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선물들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옵션들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이런 거죠. 저는 제가 비유를 드리는 게 뭐냐면 유현진 선수가 KBO 한국 프로야구에서도 굉장히 잘했단 말이죠. 네. 그랬던 선수가 미국 가가지고 또 잘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 선물 어차피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 선물이나 한국 파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단련이 된다면 훨씬 더 해외 파생이나 해외 선물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살짝 해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 시장에서 매매하시는 투자자분들의 분류를 해보면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 네. 외국인이 70%입니다. 자, 어차피 그럼 시장. 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왔으며 그리고 뭐 손익은 제가 분석해 보진 못했지만 그들이 한국에 그만큼 매매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손익적인 측면에서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겠죠. 그리고 또 분명히 모르긴 모르지만 그 외국인들도 당연히 해지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차익거래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최근에는 HFT라고 해서 High Frequency Trading, 즉 기계적인 매매, 알고리즘 매매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하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진짜 우리가 왜 알주식, 개별 주식도 그렇게 하고 네. 파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알주식과 개별 주식과 파생, 개별 주식과 ETF, ETF와 짝지어서. 파생 이런 식으로 시스템 매매를 많이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바로 그 대목이에요. 한국에서 파생을 접하고 공부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되면 그런 알고리즘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하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로직을 알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좀 하시는 분들도 자체적으로 뭔가 알고리즘을 짜서 매매하시고 네네네. 파생도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고빈도 매매를 이제 개인 차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시대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기를 다지자는 측면에서도 이 책을 쓰게 된 거고요. 그 기본기가 해외 선물이 되면 해외 선물이라기보다는 또 한국 파생이면 어떨까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 이 책에도 있습니다만 참 네. 목포 세발낙지라든지 네네네. 압구정 미꾸라지, 그러니까 전설적인 파생상품 트레이더, 선물 옵션 네네네. 기가 막히게 잘하시던 분들, 네. 이분들이 나중에 뭐 선물 회사, 그러니까 네. 증권사 같은 금융사를 막 차리기도 했고 네. 엄청난 거부가 되신 네. 분들 있잖아요. 네네. 요즘에도 그런 분들은 있을까요? 멸종되셨습니다. 멸종 공룡처럼. 네. 왜냐하면 일단 그런 어패류 이름을 쓰시는 이유는 예. 유연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제가- 유연해서 낙지처럼 미꾸라지처럼. 네, 유연하기 때문에 그 어패류 표현을 쓴 건데요. 지금은 그 유연함으로는 대체를 할 수 없는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 유연함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없는 다양성의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유연함보다 그러면 지금 필요한 거는 거의 액체 수준입니다. 네, 액체 수준. 녹아요? 예, 녹아야 돼요? 예. 녹아들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어떤 의미요? 그러니까 녹아들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은 세상은 정형화된 상품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네. 파생이라고 해도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
또 올라가더라도 얼마만큼 올라갈 거야, 얼마만큼 떨어질 거야. 이런 것들이 일단은 뭐 제도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였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주, 그런 범주 내에서 움직였고, 그리고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장은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은 미국장 보십시오. 어찌됐건 S&P 500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나스닥 100도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상해 종합지수, 니케이 225, 일본 지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한국 지수 같은 경우에 따라 올라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한국 지수는 오히려 3,200포인트에서 그렇죠.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옛날로 따지면 옛날적인 상상, 옛날 사람의 생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장이 가면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고, 일본장이 가면 같이 가고, 중국장이 가면 같이 가고, 이런 어떻게 본다면 정형화된 모습이 옛날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에 길들인 사람들은 매사기라고 얘기하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승산이 있는 매매를 할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데다가, 그리고 또 솔직히 트럼프의 입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자고 일어나면 또 아니, 이 친구는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만 정리해도 모자랄 정도예요. 그런데다가 트럼프의 입은 아니지만 어저께 밤에는 칩스, 반도체 지원법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서 지원한 보조금 지원했으니까 뭐 내놓으라고 그러죠? 지분. 와, 이걸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총이나 칼만 안 들었지. 네. 강도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파생이라는 게 지금만 대통령이야. 네. 네. 근데 파생이라는 게 이런 것까지 다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세상은 그만큼 변수가 많아진 거예요. 이렇게 많아진 변수에 대응을 할 수 있다? 저는 대응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뭔가 큰 돈 벌려고 막 그냥 크게 막 무리하게 배팅하면 안 되고. 네네네. 그래서 액체라는 표현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녹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체 다들 이제 세상은 복잡계이긴 한데 더 복잡해지고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데다가 또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변수들이 자꾸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어찌됐건 지금은 연기금을 필두로 한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자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건 한국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많이 달라졌다라는 관점에서 파생도 뭔가 정형화된 매매, 정형화된 방향성 매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예시를 하나 들어주세요. 아까 그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개별 주식 선물, 또 옵션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자, 일단 펀더멘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최근에 영업이익의 60% 내지 70%가 어디서 나올까요? HBM에서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에서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AI 반도체 버블론을 만약에 내가 염두에 둔다면 AI 반도체 버블론 MIT 보고서 나온 것처럼 버블론을 염두에 둔 매매를 한다면 SK 하이닉스 숏, 삼성전자 롱 이렇게 펀더멘탈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가격적인 모멘텀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격이 올랐지만 7만 원 선에서 매매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52주 보통 우리가 52주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분위를 나눕니다. 52주 고가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한 10만 원이었을 테니까 1분위는 10만 원, 2분위는 한 9만 원, 뭐 3분위는 8만 원, 그리고 지금은 7만 원, 6만 원, 5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아마 분위로 나눈다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그러면 분위로 나눈다면 아마 삼성전자의 가격은 하위 분위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더블이 났지 않습니까? 30만 원까지. 분위로 나눈다면 상위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격 모멘텀으로 봤을 때 서로의 가격이 수렴한다. 어차피 하이닉스도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도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평균에 수렴한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평균에서 많이 비껴나 있는 하이닉스를 숏을 치고 그리고 평균보다 밑에 있는 삼성전자를 롱을 치는 이런 전략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예시입니다, 여러분. 예시입니다. 지금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가 있고 실제로 옛날에 파생을 했던 분들 또는 차익 거래를 했던 분들은 이런 메커니즘으로 많이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무조건 그냥 확 숏이 아니라 롱숏을 같이 잡는 거죠. 근데 이게 양방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양방으로 얻어 터질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이제 뭐 하이닉스 숏만 들어간다든지 또는 삼성전자 롱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하이닉스 풋옵션을 산다든지
삼성전자 콜옵션을 산다든지 그런 식의 매매를 할 수가 있는 옵션 거죠. 매도가 아니라 옵션 매수. 네네. 그래서 내가 복권 산 만큼 그 복권 산 가격만큼만 내가 포기하면 돼. 네네네. 그리고 또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 하이닉스 투자자라면 하이닉스 가격이 최근에 좀 이상한데 HBM에서 하이닉스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AI 버블인데 그러면 하이닉스를 팔아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하이닉스 콜옵션을 매도 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배당이 나오는 주식이다. 그럼 난 그거 계속 배당 받을 거야. 네, 그러면 이제 본 주식은 갖고 있고 네. 옵션을 이제 콜 옵션을 매도하면서 네. 일정 부분 해지를 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이만큼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다. 이 책을 보시면 이 정도의 전략은 저는 충분히 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제가 뭐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방송에 좀 많이 나와서 또 시황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시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예시를 든 거니까 제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저의 뷰를 얘기한 건 아니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참고로 파생상품 투자하려면 요즘에도 그 한국거래소에서 그 금투협에 있는 사이트에서 의무 교육 이수하고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인증번호 받아야 MTS에서 입력을 해서 거래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와 같은 따로. 파생형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받고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을 이수해야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러면 해외 파생은 해외 파생. 해외 3배짜리 ETF는 그건 없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맹점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뭐 규제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국내에 있는 건 어떻게 막 규제하고 이거 따로 거의 자격증까지는 아닙니다만 심사 자격을 보고 근데 해외 거는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다 이제 코인러들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안타까운 거죠. 저는 이 교육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교육은 필요합니다. 교육은 필요한데 왜 형평성에서 어긋나냐 이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그 비트코인 비롯해서 코인류 ETF는 자본시장법상 안 되잖아요. 금지잖아요. 아직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트코인 선물 ETF 해외 상장된 거는 국내 증권사 MTS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물은 금지되어 있는데 선물은 그게 비트코인을 담는 게 아니라 얘네가 다른 거 뭐 국채를 담을 수도 있고 달러를 담아서 그냥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가격 제가 추이를 봤거든요.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건 이렇게 돼 있어요. 선물이다 보니까 막 비용이 뭐 이게 1개월짜리인지 3개월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녹아내리는 거죠. 그 얘기도 좀 드려야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선물이 들어간 ETF들 굉장히 많습니다. 선물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요. 그 상품의 가격을 복제하기 편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제하기라는 표현을 쓰니까 무슨 말인지 좀 혼동이 올 수도 있는데요. 바이오시밀러? 아닙니다. 그런 약을 복제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찌됐든 간에 가격만 복제해서 쫓아가면 된다. 근데 이제 복제하기 힘든 상품 예를 들어 콩이다. 콩 현물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두부에 들어가는. 그렇지만 이걸 상품으로 만들었을 때 콩 한 포대기가 기준가가 되는 건지 두 포대기가 기준가가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콩이라는 게 품종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콩이다라는 단어 속에는 세상의 모든 콩 뭐 강남콩도 있을 수 있고 완두콩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한 포대가 정형화된 단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포대는 너무 작으니까 컨테이너 한 박스가 이렇게 정형화시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콩 ETF를 만들 때 정형화된 콩을 정의 내리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게 콩 선물입니다. 콩 선물 대두. 그런 것들은 이미 어떤 품종의 어떤 양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했던 것처럼 콩을 추종하는 ETF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콩을 쓸 건지 이런 고민이 필요 없는 거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선물을 먼저 허용해 줬던 게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르거든요. 거래소마다 그렇죠.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른. 그러니까 마치 콩으로 따지면 품종이 다른 것처럼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른 거죠. 그리고 또 거래소마다 또 품질. 어떤 거래소는 가격이 뜨문뜨문 거래가 되면 가격이 퉁퉁퉁퉁 튈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뭉쳐서 하나의 규격화된 상품을 만든 것이 비트코인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쓰는 것은 규격화되지 않은 어떤 유형의 자산을 규격화할 때 쓸 가장 편한 게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을 먼저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면 선물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선물은 항상
항상 선물 가격의 특성상 증거금, 즉 내가 100만 원어치 살 때 100만 원 다 받지 않습니다. 10분의 1만 있으면 되죠. 네, 10% 증거금이라고 불리는. 그럼 나머지 그 돈들은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보다 본질적으로 높게 형성됩니다. 높게. 네. 이것을 베이시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컨텐거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는 그냥 콩 사고 싶어. 내가 언제 콩 선물 사고 싶다고 했어. 나는 콩 현물을 사고 싶었어. 그러면 그 사람의 눈높이는 콩 현물 가격에 맞춰져 있는데 내 상품은 콩 선물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훨씬 비싸. 요만큼 비싸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또 미래 가치도 반영이 이게 돼 있고. 누적이 되다 보니까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콩 선물과 콩 현물 간의 괴리가. 가격은 괴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게 만기가 있으니까 또 차근 얼물로 롤오버 하거든요. 롤오버 할 때 공짜일까요? 비용이 들죠. 비용이 들죠. 그러니까 롤오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장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입니까? 8월. 그러면 이제 9월물이 만기가 됐다. 그러면 3개월마다 뭐 12월물로 갈아타는 건데 네. 이거 팔고 네. 12월물 사는 거니까 네. 거래 비용이 또 들죠. 네,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이거는 차근 얼물 선물이니까 더 비싸고. 네, 그렇습니다. 비용도 드는 데다 조금씩 더 비싸게 계속 네. 사는.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도 예. 비트코인 선물 ETF를 뜯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녹아져 있는지를 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상당한 비용이 녹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참 겁니다.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 네. 그거는 고쳐야 되는 건데 그 시간 사이에 다 해외로 나가고 있고. 네, 해외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해외로 나갈 때 좀 준비가 돼서 한국에서 좀 단련이 돼서 류현진 선수처럼 한국에서 좀 국내 리그에서 좀 뛰다가 그리고 또 한화라는 또 구단에서 뛰셨으니까 얼마나 멘탈이 네. 단단해지셨겠어요. 소년 가장. 예, 예.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가서도 잘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파생에 관심이 있고 그렇다면 해외 파생부터 뛰어들지 말고 이왕이면 한국 파생 상품들을 거래하면서 그러면서 좀 단련을 하고 또 방법을 익히고 매매 스킬을 좀 익힌 다음에 해외로 나간다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생 상품으로 완성하는 고수의 투자법. 이 책은 저희가 댓글 재밌게 써주시는 분 중에 3분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힌트는 이행시. 네, 파생 파생. 이행시. 네. 이거 생으로 재밌는 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생생우동이 최고다. 요즘 그 탈락. 아예 탈락. 요즘 풀무원 주가 아예 탈락. 예, 탈락. 풀무원 주가 좋아요. 냉동김밥 때문에. 그럼 김밥이죠. 예, 생생우동. 그러면 생생우동보다 김밥. 탈락. 이것도 안 돼.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래서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예, 이래서 제가 방송하면 썰렁하다라고 얘기를 하나 싶습니다. 아재. 예. 그러니까 미래셋 자산운용의 ETF 리서치 본부장이시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타이거 ETF. 네. ETF 이야기 좀 나오신 김에 네. 여쭤보려고. 네. 최근에 제일 인기 있는 ETF는 뭐예요? 조방원이죠. 오. 네. 조방원 최근에 좀 이렇게 출렁이기는 했는데. 근데 오히려 완만하게 상승한, 제가 ETF 시장에 그래도 전 직장이 또 삼성자산이었거든요. 예. 거기서 코덱스 쪽에서 일을 했었고 예. 그때까지만 해도 ETF는 코덱스지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하고 예. ETF는 타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주는 회사가 최고다. 아니요. 타이거가 네, 타이거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조방원이 그러다 인기가 보니까 많아요. 이거 거래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UM으로 봅니다. AUM이라면 그 총 자산.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ETF들이 AUM이 계속 늘어날까 이걸 고민하게 됐거든요. 어디로 돈이 몰리나? 그러면 첫 번째 수익률이 좋으면 AUM이 늘어날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수익률만 좋다고 해서 AUM이 팍팍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AUM이라는 게 이제 ETF의 총 자산을 말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나도 그 ETF 사고 싶어요라고 계속 매수 주문을 맞습니다. 하면 이걸 설정액이라고 하는. 네, 설정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커지는 거죠. 네, 커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설정에는 기관 투자자가 사서 직접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ETF를 사주면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수익률만으로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가 그런 나라거든요. 인도가 증시가 괜찮았어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에 안 좋았지만. 그렇죠. 근데 인도 ETF AUM 안 늘더라고요. 그래요? 예, 사람들이 인도라는 작년까지 인도 ETF 계속 올라갔었는데. 네네네. BPT 이런 거. 근데 AUM이 팍팍 늘진 않아요. 그럼 그럼- 무슨 차이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인도는 잘 모르겠다라는 건 것 같아요. 수익률이 좋더라도 왜 수익률이 좋았는지 이유를 좀 궁금해하는 거죠. 이유. 왜 수익률이 좋았는지. 그래요? 예, 근데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좋았지 않습니까? 네. 이유? 저 100가지도 설명할 수 있어요. 조방원이 왜 좋은지.
그러면 그 중에 56번째 설명을 해주세요. 56번째 설명은 역시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에서 가장 피해 있다. 네, 그게 56번째 그렇죠, 설명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ETF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좀 논리가 단순했으면 좋겠다. 이해 가능하게. 네. 논리가 단순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왜 올랐는지 혹은 왜 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장기적인 비전. 요즘은 반려 ETF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와. 나의 평생 반려 ETF. 왜 그러냐면 계속 모아나가는. 네,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ETF로 할 수 있게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연금 계좌는 펀드, ETF, 해외 주식 안 되고 국내 주식 안 되고 뭐 예금, 뭐 보험 상품 이런 거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일단 ETF가 가장 만만한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퇴직연금에는 S&P 5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나스닥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뭐 인공지능 AI 관련된 ETF도 네네네.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의 노후를 좀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믿음이 필요한 그런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논리가 심플해야 되고 상승과 하락의 이유가 명확해야 되며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ETF를 찾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논리에 맞는 게 조방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항상 그 미국의 특정 지수를 대상으로 한 ETF들은 또 꾸준히 인기가 있고 거기다가 테마성까지. 그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깔고. 기본.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도 좋은 거 다 알고. 공부를 안 해도 야 미국 시장 최고잖아. 왜냐하면 최근 5년 동안 S&P 500 수익률이 웬만한 개별 종목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장기간으로 따져도 뭐 몇십 년 평균으로 연평균을 해도 10% 정도 네네네네. 나오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버핏이 항상 그냥 모르면 S&P 사라고. 네네네.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전 세계 자금이 최근에 이것도 공부해봤거든요. 예. 일본에도 ISA가 있는 거 아시죠? 예. 일본이 니폰이니까 N을 붙여서 니사라고 부르거든요. 니사. 네. 그러니까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네, 우리랑 IS랑 똑같습니다. 예, 약간 뭐 제도적인 차이는 혜택적인 차이는 틀리지만 네. 기본적인 취지는 똑같거든요. 니사 계좌에서 가장 많이 사는 ETF가 뭘까요? S&P예요? 맞아요. 원래 일본 사람들은 미국 투자 많이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유럽에서 네. 가장 많이 팔리는 ETF가 뭘까요? S&P 500이에요. 그냥 전 세계에서 다. 네. 그러니까 이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 물론 중국은 다를 거예요. 중국은 다르겠지만 이런 현상들은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고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도 했었냐면 역시 전 세계 금융 자본들이 집약되는 나라가 미국이구나. 선진국인 거죠. 네, 미국이 전 세계 금융 자본들도 집약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은 기본이고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PER 뭐 15배, 20배면 뭐 네. 적당하네 혹은 싸네. 네. 이런 이야기 또 나오는 네. 거고. 그런데다가 나머지 것들은 이제 사람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논리들에 부합하는 그런 ETF들이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어서 조방원, 뭐 K-뷰티, K-컬처 그리고 AI 이런 것들이 그 범주에 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근데 그 ETF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꼭지를 잡는 것 아니냐. 네. 이런 걱정들은 또 항상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맞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저도 ETF 상품을 만드는 입장에서 예.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그런 테마나 섹터는 만들기가 힘들어요. 출시해도 관심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한번 그 카운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의 개수가 많을까요? ETF의 상장 개수가 많을까요? ETF가 더 많아요? ETF가 더 많습니다. ETF가 1011개인가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상장 회사로는 900개가 안 되고요. 예. 상장 종목으로는 우선주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상장 종목으로 900개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ETF가 너무나 많아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죠. 저희도 선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선택을 받으려면 출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시 시점부터 거래량이 좀 일어나거나 사람들이 이거 괜찮은데? 이 아이디어 괜찮은데? 이렇게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 ETF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떠있는 테마를, 떠있는 섹터를, 떠있는 지역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관심을 받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거 역시 상품이니까. ETF도 상품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 상품을 상장하겠다라고 해서 내일 상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거래소라는 또 상장을 ETF 상장을 주관하는 또 그런 그 거래소 시장이 있기 때문에 또 거래소 분들이 그렇게 인력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도 약간 시간 차이,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이런 말씀 드려요. 지금 우리가 내는 ETF는 저희 ETF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ETF를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아이디어를 논의한 거고 6개월 전에 아이디어를 논의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해가지고 지금 상장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전에 공부를 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상장을 한 거니까 시간적인 저도 알죠. 저희 원자력 ETF가 엊그제 나왔거든요. 한 달 전에만 나왔어도. 근데 저는 엊그제 나왔어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때마침 웨스팅하우스 독소 조약 얘기가 나오면서 그쵸.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8월 19일에 아마 기회가 됐을 수 있죠. 저는 그런 것들이 저희 상품한테는 기회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기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했고 그 타이밍까지 기가 막히게 맞추면 좋겠지만은 그건 맞출 수 없지만 맞출 수는 없지만 저희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낸 상품이니까 좀 믿고 따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1000개가 넘는 국내 ETF. 네. 와, 국내 상장 ETF. 그 중에 타이거 ETF 몇 개예요? 200개가 넘습니다. 와. 다 외우실지는 못할 거예요. 저도 그 타이거 ETF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거 한번 나중에 시험 문제를 한번 내보고 싶다. 이 중에 타이거 ETF가 아닌 것은. 그래서 최근에 또 재미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조방원이니까 한 방에 들어간 거 없냐? 조방원 한 방에. 있어요?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타이거에 있어요? 잠깐만, 우리가 콘텐츠 했었나? 아닌데. 중공업 섹터. 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의 옛날 이름이 뭐였죠? 두산 중공업. 맞아요. 중공업 섹터는 조방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재밌죠? 이거 몰랐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비중은 좀 비중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 섹터는 중공업 섹터가 그런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중공업이라고 하니까 되게 옛날 느낌이 나요. 옛날 느낌이죠. 요즘엔 왜 기계산업 중공업이라 잘 안 부르잖아요. 기계도 요즘에 로봇 방산 특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책을 썼을 때에도 옛날 생각 많이 하면서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거, 트렌디한 거, 휴머노이드 이런 좀 새로운 용어 이런 것도 좋겠지만은 나도 백투더 베이직 다시 기초로 그 기업들 기초로 돌아가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옛날에는 두산 중공업이었고요. 담수화 시스템 만들던 회사였어요. 담수화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그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민물로 만들어주는 그런 거 만들던 회사였어요. 아프리카 배경으로 그 CF에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옛날 생각도 한번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트렌드, 드론, 휴머노이드 이런 것도 좋지만 옛날 생각을 하면서 다시 그런 원점을 되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ETF가 좋은 게 금융권 종사자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도 ETF는 살 수 있잖아요. 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증권사, 자산운용사 이렇게 세 군데를 다니고 있는데요. NH증권, 삼성자산운용, 미래자산운용 직장으로서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자산운용사는 주식 매매가 금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는 주식 매매가 가능하긴 한데 리서치에서는 좀 힘들고요. 자기 거 하면 안 되고 자기 섹터는 자기 섹터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날 매수 보고서가 나갔는데 주식을 판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런 제한들이 많은데 ETF는 가능합니다. ETF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연금 계좌에서도 ETF 가능하니까 저는 ETF 공부를 주식 공부하는 것만큼 하신다면 여기서도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Y-스트릿 구독자분들도 ETF 공부 많이 하세요. 관심들도 굉장히 혹시 Y-스트릿에 ETF 관련된 커리큘럼 같은 게 있나요? 아직 없는데. 하나 만들면 좋죠.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ETF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셀렉트하는 거 아닌가? 골라서 사서 담으면 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고 애널리스트 강의들 많이 들으시니까 애널리스트 강의 들으시면서 좀 꽂힌 섹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섹터를 말씀해 주시면 그 섹터가 들어가 있는 ETF들 중에서 어떤 ETF가 당신의 니즈에 맞는지 매칭시켜 드리는 걸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커플 매니저처럼? 맞습니다. ETF 커플 매니저? 왜냐하면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성격도 좋으시고 얼굴도 잘생기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크게 해주셔도 되는데. 크게 하겠습니다. 그냥 되게 편하게 결혼하셨겠지만 저는 굉장히 결혼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성격도 이상하고요, 썰렁하고요. 예, 그리고 얼굴도 뭐 못생기고요. 왜 그러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마치 이런 겁니다. ETF라는 것도 그 사람의 성향, 그리고 비중,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또 ETF는 반드시 펀드이기 때문에 보수를 받거든요. 보수 따져볼 게 한두 가지가 따져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ETF가 연금 계좌에서 매매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 그리고 연금 저축해서 매매할 수 있는지, IRP 계좌에서 또 매매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배당 소득세를 내는지, 양도 소득세를 내는지,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굉장히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 한번 커리큘럼 좀 만들어 볼게요. 네, 아니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YG클럽 여기 배너도 달고 있습니다만 이건 저희가 하는 건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통해서 각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의 세미나를 매주 듣는 거예요. 마치 그런가요? 펀드 매니저가 그러하듯이. 근데 저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섹터는 좋지만 그 안에 기업은 모르겠어. 할 땐 저는 그냥 그 섹터 ETF를 사시라고 하거든요. 각 기업별로는 뭐 노다지 IR로도 보시면서 IR을 들으시면 되는데 그거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으니까 섹터가 좋아? 조선 섹터 좋아? 조선 ETF 사서 1년, 2년 쭉 엄청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ETF 뭐가 가장 잘 맞는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만 더 제가 보강 설명을 드리자면 원전 ETF가 있습니다. 원전 ETF라면 뭐 보통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관련된 한전 기술, 한전 KPS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게 정석인데 또 그 중에는 한전이 들어가 있는 걸 싫어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한국전력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전력의 자회사들이 원전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한전은 원전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없거든요. 사실상 뭐 컨소시엄 형태로. 그렇죠. 그냥 큰형님인 거지. 근데 왜 괜히 한전이 여기 끼어들어가고 저 전기요금도 못 올리는데 왜 맞습니다. 여기서 비중만 그리고 또 차지하고 있냐? 한전의 주가를 최근에 계속 강하게 그렇습니다. 올렸던 부분이 원전 모멘텀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전기요금 모멘텀이지 인상 않습니까? 기대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상법 개정안 통과하면서 결국은 한전에 갖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 전기료를 왜 못 올릴까? 근데 산업용 전기료는 왜 이렇게 쌀까?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디스카운트 되면서 한전 주가를 억눌렀던 건데 인전이 한전이 전기료를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주주 가치에 맞게끔. 그게 한전 주가를 올렸던 모멘텀이었지 원자력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이 안 들어간 원자력 ETF를 원하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한전이 안 들어간 원자력 ETF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따져가지고 같은 원자력이라고 하더라도 한전이 안 들어간 원자력 이런 것들을 찾아주고 그리고 또 보수가 싼 원전 ETF를 찾아주고 이런 역할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ETF도 커플 매니저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결정사처럼. 결혼 정보회사. 제가 ETF도 결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코인 ETF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코인 ETF 법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근데 자산운용사 다니시니까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네,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거는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좀 당위성 측면입니까?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 ETF의 상장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ETF의 상장 절차는 첫 번째는 기초지수를 만들어서 그 기초지수의 트랙 레코드나 상장 관련된 서류들을 가지고 한국거래소를 찾아갑니다. 한국거래소를 찾아가게 되면 한국거래소가 오케이를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그 약관을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약관 심사라는 게 뭐냐면 이 ETF의 기초자산이 뭐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그 약관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상장 보훈 심사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 누가 들어가 있죠? 약관 심사를 하는 금융위가 들어가 있죠. 금융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걸리는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 안 되는 기초 자산을 넣으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약관 심사가 통과가 안 되면 그 ETF 상장 심사 신청서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런 거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스터디를 해서 비트코인이랑 가장 움직이는 베타 값이라고 하는 좀 가장 1대1로 비슷하게 비트코인을 따라가는 자산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파생상품으로 완성하는 고수의 투자법 이 책이 비트코인 올라가면 잘 팔리더라. 그러면 이거를 기초자산으로 담는 걸 만들어서 이거 사실상 비트코인 ETF입니다라고 해서 파는 건 안 됩니까? 두 군데 다 태클이 걸립니다. 약관 심사에서 태클이 걸리고요. 또 상장 심사에서 태클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네가 원하는 뭐 예를 들어 원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회사 아니잖아. 야 원전 관련된 회사가 아닌데 왜 ETF? 그것까지 다 봐요? 네,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쪽에서 운용사 딴에서 풀 수는 없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답답해 하시겠지만 저도 답답합니다. 법과 규제를 따라야만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변동성이 큰 한국에서는 금융이 어떻게 본다면 좀 손실 리스크. 네. 이 금융 상품으로 인해서 어떤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까? 어떤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을까? 여기에 좀 방점을 두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비트코인을 담는 회사들, 네. 그리고 이더리움을 담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속속 미국에는 등장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리츠처럼 네. 부동산 전문 투자 회사처럼 네네. 코인 전문 투자 회사가 네. 만들어지고 상장까지 하고. 네네네. 그리고 또 한국에도 우리도 비트코인을 담는 회사가 되겠다. 이더리움을 담는 회사가 되겠다. 이렇게 속속 얘기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보기에는 그런 회사의 속성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럼 그거는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Y스트릿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우리는 비트코인 중심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가서 막 상장시켜주세요라고 하면 그건 물론 이제 안 될 것 같고 네. 안 시켜줄 것 같고 근데 이미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작은 회사 하나 인수를 해갖고 네. 그 회사 사업 목적 바꾸고 네. 코인 중심으로 투자하는 회사 만들면 네. 되는 거예요? 그 회사는 괜찮습니다. 그 회사는 이미 상장돼 있으니까. 이미 상장되어 있으니 괜찮지만 그 회사를 담는 간접 상품을 만드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설득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불려가겠네요. 네, 불려갑니다. 이건 전문 용어입니다, 여러분. 네네. 불려간다라는 건. 네, 그래서 전문 일단은 용어입니다. 뭐 당장 아쉽겠지만 예. 뭐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현물이나 뭐 이더리움 현물이나 이런 코인 현물 자체를 기초로 한 ETF는 아직은 한국에서 상장하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이 허용해 주겠다라는 쪽으로 정책 방향성이 좀 바뀌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 이맘때쯤은 뭐 그런 상품을 제가 Y스트릿에서 설명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비트코인 현물 ETF? 네. 국내에서 설정하고 국내 상장하는 네네네. 타이거 비트코인 ETF.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안 왜냐하면 또 이 방송을 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네, 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내년 정도 되면은 정책적인 방향성이 지금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이 바뀌어야 그 법에 따라서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법도 바뀌고 정책적인 방향성이 유지된다면 뭐 내년 이 시간 정도 되면 뭐 저도 뭐 Y스트릿에서 그런 상품을 설명하는 뭐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근데 이게 예전에는 뭐 전인가 금융위원장이 뭐 위험하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셔서 좀 문매만 적이 있었는데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세상의 흐름은 바꿀 수가 없고 세상은 그런 트렌드로 가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자금이 또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으니. 네. 그리고 또 이미 미국에는 뭐 비트코인 현물 ETF나 이더리움 현물 ETF 뭐 그런 코인 현물 ETF들이 이미 상장되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리고 뭐 리플 같은 경우에도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결국은 그런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어찌 되었건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 자산류들도 제도권 금융권에서 거래한다면 좀 더 안정성이 보강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도 401k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게 이제 열어주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다면 우리나라도 뭐 시간상의 문제겠지만 언제 그렇게 될지의 문제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좀 이야기를 했었고 네. 필요성에 대해서 네. 우리나라도 좀 구체적으로 스터디되고 은행권이나 각 빅테크 기업들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도 그럼 스터디 많이 하고 계세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혹시 그럼 나중에 ETF로 스테이블 코인이 가능할까요? 결국은 ETF 단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스테이블 코인이 미치게 될 경제적인 효과, 통화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먼저 스터디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현물 ETF도 마찬가지로 스터디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처럼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좀 아니잖아요. 네. 그냥 달러가 됐든 원화가 됐든 네. 1대1로 패깅돼서 쫓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일종의 페이먼트, 결제 시스템이죠. 그쵸, 결제 시스템이고 또 해외 송금이나. 다른 코인들을 사기 위한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수단 말 그대로 네네네. 글로벌리 통용이 되는 네. 새로운 통화? 결제 수단? 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스위프트망을 이용해서 외화 결제를 하는 것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외화 결제를 한다면 더 빠르고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면 뭐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게 참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네. 또 국내에서 코인 ETF나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이게 언제 될지. 네. 그럼 그런 나중에 것들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ETF도 살 수 있고 그런가? 모르겠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그 스테이블 코인은
용처가 많아질수록 좋은 새로운 거잖아요. 세상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산운용 업계에서도 당장 뭐 현실적인 장벽은 있지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 ETF를 통한 자산 배분 전략 네. 조금 조언을 네. 좀 하나 해주신다면요. 뭐 어떤 식의 조언을 드리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원전 ETF 몰빵입니다라든지 농담이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거의 평균적으로 70% 가까운 자산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거의 70%가 금융자산인데 네. 어찌됐든 간에 이 금융자산 내에서도 ETF로 뭐 미국 몇 퍼센트, 국내 몇 퍼센트, 미국 중에서도 나스닥 얼마, S&P 얼마, 네. AI 관련된 거 얼마, 네. 국내에서도 뭐 반도체 얼마, 조선 얼마. 사실 이렇게 가는 게 좀 저는 건강하지 않을까 네. 보거든요. 근데 뭐 물론 요 얘기, 재미는 없겠습니다. 예, 요 얘기를 한다면 요것도 따로 하나의 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네네네. 그냥 지금부터라도 해라. 아마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파생상품 관련된 책을 쓸 때도 그러면 파생상품을 어떻게 잘 알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해봐라. 매매를 조금이라도 해봐라. 적은 돈으로. 큰 돈이면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해보면서 감을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조방원 말씀드렸지만 조방원 ETF 한 번 정도 적은 금액으로라도 좀 사봐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왜냐하면 뭐 몇 퍼센트 비중으로 사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에 대해서 얘기 드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는 그쵸. 지금이라도 파생 상품에 관심이 있다면 선물에 관심이 있다면 옵션에 관심이 있다면 계좌를 개설해서 조금이라도 소액이라도 좀 해봐라. 그리고 ETF에 관심이 있다면 제가 조방원 얘기했던 조방원에 관심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좀 사봐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손실이 나면 손실이 난 대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고요.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난 대로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고 또 그게 계기가 돼서 또 다양한 세상으로 그렇죠. 입문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왜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다. 제일 늦은 거죠. 근데 이제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진짜 늦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네. 그렇지만 뭐 어찌 됐건 저는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대표님도 제가 4년 전에, 5년 전에 그리고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대표님 뵀을 때 그때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랑 똑같아요. 저요? 예, 외모도 똑같고 피부도 똑같고 진짜로요. 저희가 처음 뵀던 게 한 15년? 예, 15년 정도.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때랑 지금이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는 게 그게 여러 가지 의미를 압축한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장수의 저주와 맞서야 되지 않을까. 오래 사는 위험. 맞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면은 가장 필요한 건 돈. 네. 그렇죠. 노후에 준비가.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ETF라든지 파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지 그런 거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런 생각도 살짝 해보고 있고요. 역시 이대호 대표님은 동안이십니다. 왜 이러시지 오늘? 네. 근데 사실 여러분 놀라겠지만 제가 25부터 이 얼굴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25, 26에 제가 보장합니다. 거의 40 가까이 보였었거든요. 아니요, 제가 보장합니다. 지금이 진짜. 동안이 아니라 옛날이 노안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상화의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파생상품으로 완성하는 고수의 투자법 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도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희가 댓글 재밌게 써주시는 3분 뽑아서 이 책도 선물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책도 서점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많이 또 찾아서 또 공부도 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님 최창규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